제 이름은 최인숙, 올해 77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국수집 주방 일을 거들면서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삽니다. 혼자 산 지는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남들은 저더러 황혼 이혼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참 듣기 싫습니다. 황혼이고 나발이고 저는 그냥 평생을 믿었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제 남편, 아니, 전 남편 김진규 씨는 평생을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까지 지내면서 남들에게는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통했지요. 속이 터지는 건 저였습니다. 좋아도 허허, 싫어도 허허. 평생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뚝뚝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밖에서 사고 안 치고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면 그게 남편의 도리요, 가장의 역할인 줄 알았지요. 저 역시 두 아들 번듯하게 키워내고 시부모님 병수발 다 들어가며 아내 도리, 며느리 도리 다 하고 살았으니 우리 부부는 이만하면 됐다고 참 잘 살아온 세월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한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이제야말로 저 답답한 영감이랑 서로 말동무나하면서 조용히 늙어갈 일만 남았다고 안도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딱 5년 전 가을이었네요. 저녁상을 물리고 과일을 깎아 내갔더니 남편이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민수가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지금 헛소리 마시고 과일이나 드세요.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정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평생 농담 한 번 안 하던 사람이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에 들린 과일 접시를 밀어내고는 다시 한번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다.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 제 손에서 과일 포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만나는 여자라니요. 저 영감이요. 평생 저한테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던 그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남자가요. 저는 화가 나는 것보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70평생을 나만 보고 산 사람이 이제 와서 바람이 다 뭐야? 당신 같은 고목나무한테 어떤 여자가 붙는다고 그래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누군데요? 대체 어떤 여자가 내 남편을 홀려서 이 꼴을 만들었어요? 당장 그 여자 이름대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꾸미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영자다. 오영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오영자라니요. 오영자. 그 이름은 제가 평생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품고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바로 이 남자 김진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영자랑 죽고 못 살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네 집안 반대로 둘이 헤어지고 한참 뒤에 남편이 저를 만나 청혼을 했지요. 저는 다 지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첫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살다 보면 다 잊히는 게 세월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나랑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마음속에는 그 첫사랑 계집애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영자랑 다시 만났다고. 그 여편네도 남편 죽고 혼자 산다는 소리는 들었다만 둘이 그렇게 다시 붙어먹었다. 그 말이야. 대답해, 이 영감아.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 그 첫사랑이랑 합치겠다 이거야.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도 저한테 유리하게 다 해주고는 보스턴 가방 하나 덜렁 메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들이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해라. 나도 남은 인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친구 오영자에 대한 분노가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어떻게 친구 남편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저는 평생 그 두 사람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국수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다가도 뜨거운 육수를 끓이다가도 우라가 치밀어 올라 몇 번이고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동정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파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버텼습니다. 그 두 인간보다 더 꿋꿋하게,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수가 이번에 우리 졸업 60주년이라고 크게 동창회 한번 한다더라. 30년 만에 하는 거니까 너 꼭 나와야 한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거길 미쳤다고 가니? 거기 가면 그 여편네도 올 거 아니야. 가서 그 꼴을 보라고. 무슨 소리야? 영자? 오영자 걔는 동창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이번에도 연락 안 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라도 꼭 나와.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그 말이었습니다. 영자가 안 나온다는 그 한마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가서 그 인간들 보란 듯이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자. 그리고 혹시라도 영자가 나타나면 그 면상에다 소금이라도 뿌려주자는 그런 못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 만에 동창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을 또 한 번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동창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괜스레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이 자리에 추레한 늙은이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들 결혼식 때나 입었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을까 하다가 그냥 제일 깨끗하고 점잖은 회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국수집에서 일하는 제 손은 밀가루 반죽에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5년간 이 손으로 밥 벌어먹고 꼿꼿하게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최인숙이, 너 아주 딴 사람 됐다야. 동창회 장소에 들어서자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옛날 그 개구쟁이 같던 모습들이 남아있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화도 분노도 잠시 잊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총무 말대로 오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여편네가 뻔뻔하게 여길 오겠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옛날 이야기에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누군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무심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영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내 남편을 훔쳐간 그 여자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저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아니, 제가 5년간 상상하며 저주했던 오영자는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병색이 완연한 낯선 늙은이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걸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앙상하게 마른 몸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영자가 저를 향해 아주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친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수가 너 괜찮아? 저기 영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향해 걸어오는 저 여자를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영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 갈라지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인수가, 내가 감히 지금 내 이름을 불러? 이 뻔뻔한 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쌍욕이 튀어나갔습니다. 국수집에서 배운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제 욕을 듣고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만히 있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목을 그 앙상한 손으로 와락 붙잡았습니다. 인수가 나랑 잠깐만 얘기 좀 해. 제발. 이거나. 내가 너랑 무슨 할 말이 있어. 남의 남편 훔쳐간 도둑년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뿌리쳤지만 영자는 저를 놓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제발 너 이거 모르면 평생 후회해. 진규 씨, 김진규 씨 얘기야. 김진규라는 이름에 저는 더 이상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저를 끌다시피 연회장 밖 조용한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너무나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도 벽에 겨우 몸을 기댄 영자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가 나 상간녀 아니야. 뭐? 나 김진규 씨랑 내가 이혼한 뒤로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사람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저는 영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5년 전에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은 다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오영자를 만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겠다고 했던 그 말은요. 거짓말하지 마. 그 영감이 그날 나한테 내 이름 똑똑히 말했어. 너랑 합친다고 나보고 이혼하자고 했다고. 알아, 인수가. 그 사람이 나를 팔았어. 내 이름을 내 이혼 핑계로 갖다 썼다고. 영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터져 나오는 기침을 막으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수가 진규 씨, 바람난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사기당했어. 그것도 아주 지독한 꽃뱀한테. 은퇴하고 그 사람 퇴직금이랑 노후 자금 모은 거 어디다 투자한답시고 나대다가 어떤 40대 여우 같은 년한테 다 털린 거야, 통째로. 내가 그걸 얼마 전에 다른 동창 통해서 알았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라니요. 내 남편 김진규가 평생을 은행에서 돈만 세던 그 점잖은 남자가 꽃뱀한테 사기를 당했다고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너희 둘이 짜고 또 나 속이려는 거지. 사기를 당했으면 당했다고 나한테 말을 했겠지. 왜 내 핑계를 대고 이혼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제 말에 영자가 저를 아주 슬프고 가여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5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나던 남편의 그 눈빛과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수가 김진규가 어떤 사람인지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아니, 너도 잘 알잖아. 그 사람 평생을 자기 체면 하나로 먹고 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내인 너한테 나 멍청하게. 젊은 계집한테 평생 모은 돈 다 사기당했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너한테 그런 바보 등신으로 남느니 차라리 평생 그리워한 첫사랑이랑 눈 맞아서 집 나간 나쁜 놈이 되는 걸 선택한 거야. 적어도 그게 그 사람 체면에는 덜 상하는 일이었을 테니까. 영자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벽처럼 답답하게만 여겼던 남편의 그 성격, 그놈의 체면과 자존심.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저를 떠났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사기꾼 여자가 너희 집까지 노렸다고 하더라. 남은 재산까지 다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규 씨가 그래서 너한테 재산 다 넘기고 서둘러 이혼한 거라고. 자기 멍청한 짓 때문에 너까지 알거지 만들 수 없어서. 그렇게라도 너 지키려고. 영자는 그 말을 끝으로 기침을 참지 못하고 복도 벽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저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5년간 저주했던 그 배신이, 그 지옥 같던 시간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동창회장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모른 채 빌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제게 마지막으로 그 사람, 김진규 씨가 현재 신림동의 한 고시원, 그러니까 쪽방촌 같은 곳에서 병든 몸으로 아주 비참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었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우연히 소식만 들었어. 인수가 그래도 한번 가볼지 말지는 내가 정해. 그것이 영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싸늘한 방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저주하며 배신감에 이를 갈며 버텨온 세월이 5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남편의 지독한 자존심, 그놈의 체면 때문에 벌어진 혼자만의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오영자랑 눈이 맞아 도망간 거라면 제가 덜 비참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든 나쁜 놈이 되어 저를 지키려 했던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 속절없이 5년을 고통받은 제 신세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씁쓸해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반듯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아들들 볼 낯을 무릅쓰고 이혼을 감행했는지, 왜 그토록 서둘러 재산을 제 앞으로 다 넘기고 보스턴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는지, 그 모든 그림이 이제야 맞춰졌습니다. 그 남자는 사기를 당한 멍청한 늙은이가 아니라 차라리 첫사랑을 잊지 못한 비정한 낭만가이길 바랐던 겁니다. 그것이 김진규라는 남자가 평생을 지켜온 체면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평생 저 답답한 벽창호 같은 영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원망만 했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속을 감추고 저를 속이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늙어온 세월에 대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짙은 연민이었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다가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어두컴컴한 쪽방에 홀로 쓰러져 있을 그 늙고 어리석은 남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국수집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들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좋아했던 메추리알 장조림과 들기름에 달달 볶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작은 반찬통 2개에 그것들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가는 건지 저도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다시 합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평생 자기 체면만 차리던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꼴로 마지막 자존심을 구기고 있을지, 그저 그 마지막 꼴이라도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신림동, 영자가 말해준 그 어둡고 퀴퀴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젊은 날에는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동네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이 머물고 있다는 낡은 고시원. 건물 3층, 제일 구석에 있는 방문 앞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라 오래 묵은 먼지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싸온 이 따뜻한 반찬통이 이곳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 얇고 초라한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과연 어떤 얼굴의 김진규를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나는 그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거칠어진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똑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